김포의 한 작은 마트에서 일하던 착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31살 박민수 씨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어머니에게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의 마지막 날 그는 집을 나선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으로 여겨졌던 이 사건이 점차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동료의 갑작스러운 실종, 폐건물에서 발견된 혈흔, 그리고 야산에 묻힌 끔찍한 비밀까지. 과연 선량한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베테랑 형사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치밀한 수사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월의 마지막 날 김포시의 어느 한 파출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이 흘렀다. 하지만 오후 2시경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그 평온을 깨뜨렸다. 저희 아들이 사흘째 연락이 안 돼요.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다. 신고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영숙 씨였다. 그녀의 아들 박민수는 올해 31살로 경미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 민수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하루라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연락을 했다는 것이 어머니의 증언이었다. 싸우동 파출소 소속 정민호 경사는 이 신고를 접수하며 단순한 가출 정도로 생각했다. 성인 남성의 실종 신고는 대부분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영숙 씨의 간절한 목소리와 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아드님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민호 경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동네 마트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요.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간단한 일들이요. 사장님도 우리 아이를 잘 챙겨주시거든요. 박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났다. 민수는 비록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청년이었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에 집을 나서서 오후 6시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주말에도 마트에서 단순한 일을 도우며 용돈을 벌었고 번 돈으로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사드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게 언제였나요? 정민호 경사가 수첩에 메모하며 물었다. 2월 27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민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일찍 나간 줄 알았는데 마트 사장님께 전화해보니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숙 씨의 설명에 따르면 민수는 2월 28일 새벽에 집을 나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함께 갔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평소 민수가 가지고 다니던 휴대전화조차 집에 그대로 두고 간 것이었다. 정민호 경사는 즉시 실종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김포경찰서 강력계에 사건을 이첩했다. 강력계를 이끄는 최용석 경감은 20년 넘는 수사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그는 박민수의 실종 사건을 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적 장애인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 최용석 경감이 부하 형사들에게 말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 수사팀은 즉시 박민수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가 일하던 마트를 찾아가 사장과 동료들을 면담했다. 마트 사장인 김태영 씨는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으로 민수를 친아들처럼 아꼈다고 했다.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비록 조금 느리긴 하지만 시키는 일은 성실하게 했거든요. 특히 청소를 정말 꼼꼼히 해서 다른 직원들도 민수를 좋아했어요. 김태영 사장의 증언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이 마트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수와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이정훈이라는 30대 남성 직원이 민수가 실종된 바로 그 날부터 마트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정훈 씨는 언제부터 안 나왔나요? 최용석 경감이 김태영 사장에게 물었다. 2월 28일부터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전화해봤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프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김태영 사장도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사팀은 즉시 이정훈의 신상 정보를 파악했다. 그는 김포시 장기동에 거주하는 33살의 남성으로 과거 폭행과 사기 전과가 있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자가 수상하다. 최용석 경감이 수사팀에게 지시했다. 이정훈의 거주지부터 수색해보자.
다음날 아침 수사팀은 이정훈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이정훈이 평소 함께 어울렸다는 친구들도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집 주인에게 연락해봐. 최용석 경감이 부하 형사에게 지시했다. 집 주인인 60대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 이정훈은 한 달 전부터 집세를 밀렸고 최근에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잦았다고 했다. 또한 며칠 전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이정훈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주변 상가의 CCTV 영상을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2월 27일 밤 11시경 이정훈이 또 다른 남성과 함께 민순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 남자가 누구지? 최용석 경감이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영상 분석 결과 이정훈과 함께 있던 남성은 강호진이라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 역시 과거 폭행과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호진이 이정훈과 함께 과거에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강호진의 거주지를 파악했다. 그는 김포시 고촌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강호진의 집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고 했다. 무슨 소음이었나요? 수사팀의 김현우 경위가 물었다. 며칠 전 새벽에 뭔가 끌어당기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자동차 시동 소리도 들렸고요. 처음에는 이사 가는 줄 알았는데 이웃 주민의 증언이었다. 수사팀은 강호진의 집 주변을 수색했다. 집 뒤쪽 마당에서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을 발견했고 국가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감식 결과 그 얼룩은 실제로 인간의 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최용석 경감이 수사팀에게 말했다. 박민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정훈과 강호진이 연루되어 있어. 수사팀은 전국의 이정훈과 강호진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동시에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를 꺼두었고 현금만 사용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았다. 한편 박민수의 어머니 박영숙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아들의 소식을 물었다. 그녀는 아들이 단순히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이라고 믿고 싶어 했지만 수사 상황을 들을 때마다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제 아들은 정말 착한 아이예요.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고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박영숙 씨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사 이틀째 되는 날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김포시 외곽의 한 주유소에서 이정훈과 강호진으로 추정되는 두 남성이 포착된 것이다. 그들은 낡은 봉고차를 타고 있었고 차량 번호도 확인되었다. 문제는 그 차량이 며칠 전 다른 지역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다는 것이다. 이 자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야. 최용석 경감이 분석했다. 도난 차량을 이용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지. 수사팀은 도난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차량은 김포 시내를 벗어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포천시 외곽의 한 야산 근처에서 신호가 끊어졌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출동했다. 포천 외곽의 야산은 인적이 드물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수사팀은 경찰견과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넓은 산에서 단서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수색 끝에 산 중턱의 한 움푹 패인 곳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은 불에 탄 상태였고 대부분의 증거들이 소실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가수 감식반의 정밀조사 결과 차량 내부에서 혈흔과 머리카락 등의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차량 근처에서 민수가 평소 착용하던 시계도 발견되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최용석 경감이 중얼거렸다. 박민수 씨는 이미. 하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차량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더 넓은 범위의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며칠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들이 어디에 시신을 숨겼는지 알 수 없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포천시의 한 주민이 며칠 전 야산에서 이상한 연기가 나는 것을 봤다는 신고였다. 그 지점은 도난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그 연기가 단순한 쓰레기 소각이 아닐 수도 있어. 최용석 경감이 수사팀에게 말했다. 다시 그 지역을 수색해보자. 이제 수사팀 앞에는 더 큰 과제가 놓여 있었다. 범인들을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박민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지도 밝혀내야 했다.
3월 초 포천 야산에서의 수색은 계속되었다. 수사팀은 제보자가 목격했다는 연기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더욱 세밀한 수색을 벌였다. 최용석 경감은 20여 명의 수사관과 경찰견, 그리고 민간 수색대까지 동원해 야산 곳곳을 뒤졌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수색 사흘째 되는 날 한 경찰관이 외쳤다. 그가 발견한 것은 불에 탄 의류 조각들이었다. 국과수 감식 결과 그 의류는 박민수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재질과 색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류 조각들 사이에서 민수의 신분증과 지갑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신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수사팀은 의류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를 다시 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땅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야생동물이 파놓은 구멍이거나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묻은 흔적이었다. 범인들이 시신을 어디에 숨겼을까? 최용석 경감이 수사팀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넓은 산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 그때 김현우 경위가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감님, 범인들이 꼭 이 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의류와 신분증만 태워서 버리고 시신은 다른 곳에 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용석 경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너무 한 곳에만 매달리고 있었나 봐. 수색 범위를 넓혀보자. 수사팀은 도난 차량의 이동 경로를 다시 분석했다. 차량 추적 시스템과 도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종합한 결과 범인들이 포천 야산에 오기 전에 김포 지역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김포 한강변과 여러 야산 지역을 들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포로 돌아가자. 최용석 경감이 결정했다. 범인들의 근거지가 김포였으니까 시신도 김포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팀은 다시 김포로 돌아와 이정훈과 강호진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평소 자주 찾았던 장소들이 밝혀졌다. 특히 김포 외곽의 한 폐건물과 야산 지역을 자주 찾았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저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는지 궁금했어요. 근처 상가 사장의 증언이었다. 밤늦게 차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싣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폐품을 수집하는 줄 알았는데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향했다. 김포시 월곶면의 한 야산 자락에 위치한 그곳은 평소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폐건물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여기서 뭔가 발견될 것 같은데. 최용석 경감이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수사팀은 폐건물 내부와 주변을 세심하게 수색했다. 건물 내부에서는 최근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발견되었다. 담배꽁초, 술병, 그리고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들이 곳곳에 있었다. 국과수의 감식을 의뢰한 결과 그 혈흔은 박민수의 것과 일치했다. 여기서 범행이 일어났구나. 최용석 경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폐건물 주변의 야산을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질 탐사 장비까지 동원해 땅속 깊숙한 곳까지 조사했다. 수색 이틀째, 폐건물에서 약 200m 떨어진 야산 중턱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다. 다른 곳과 달리 그곳만 땅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뚜렷했고 주변에 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여기를 파봅시다. 최용석 경감이 지시했다. 땅을 파기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 수사관 중 한 명이 뭔가 딱딱한 것에 삽이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조심스럽게 흙을 치우자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나타났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박민수의 시신이 있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온몸에 심한 외상이 있어 생전에 극심한 폭행을 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박민수는 둔기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몸에는 수십 개의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었고 특히 머리 부분의 외상이 심각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 정도 상처면 한 번에 입은 게 아니야. 최용석 경감이 부검 보고서를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에 걸쳐 계속 폭행을 당한 것 같아. 시신 발견으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수사팀은 이정훈과 강호진에 대한 수배를 더욱 강화했고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또한 두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훈과 강호진은 단순히 박민수를 폭행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후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박민수의 통장을 조사한 결과 실종 며칠 전부터 그의 계좌에서
돈이 지속적으로 인출되고 있었다. 피해자가 직접 인출한 건 아니야. 수사팀의 금융 수사 담당자가 보고했다. 인출 시간과 장소를 보면 피해자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인출된 기록들이 있어요. 은행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한 결과 박민수의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한 것은 이정훈이었다. 그는 박민수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총 300만 원을 인출했다. 박민수에게는 평생 모은 적금 500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중 대부분을 빼앗긴 것이었다. 이 자들이 민수 씨를 어떻게 속였을까? 최용석 경감이 의문을 표했다. 수사팀은 박민수의 주변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마트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정훈은 평소 박민수에게 친형처럼 대하며 접근했고 박민수 역시 그를 형처럼 따랐다는 것이다. 정훈이가 민수한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마트 동료의 증언이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힘들지도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요. 민수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정훈은 박민수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접근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단순한 박민수는 이정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적금을 해지해 돈을 건네준 것이었다. 민수가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어요. 박영숙 씨의 증언이었다.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자꾸 웃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하면서 박민수는 이정훈의 말을 믿고 300만 원을 건네줬지만 약속된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정훈과 강호진은 박민수를 폐건물로 데려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박민수가 돈이 없다고 하자 두 사람은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폐건물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박민수는 며칠 동안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범인들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결국 박민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자 당황해서 살해한 것으로 보였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최용석 경감이 분석했다. 처음에는 돈만 뺏을 생각이었는데 일이 커진 거지. 하지만 살인이 우발적이었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정훈과 강호진의 범행은 더욱 악질적이었다. 그들은 지적 장애인의 순진함을 이용해 접근했고 돈을 뺏기 위해 며칠 동안 폭행을 가했으며 결국 살해한 후 시신을 매장까지 한 것이었다. 시신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박영숙 씨는 경찰서로 달려왔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확인한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착한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우리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박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냥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수사팀도 박민수의 죽음 앞에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무런 죄 없는 청년이 단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순진하다는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분노스러웠다. 반드시 범인들을 잡아야 해. 최용석 경감이 수사팀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범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 이제 남은 것은 도주 중인 이정훈과 강호진을 검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며칠째 모습을 감추고 있었고 어디로 도주했는지 알 수 없었다. 수사팀은 전국 수배망을 더욱 좁혀나가며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3월 중순 전국 수배망이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정훈과 강호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최용석 경감은 수사팀과 함께 두 범인의 과거 행적과 인간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범인들이 어디로 도주했을지 생각해보자. 최용석 경감이 수사회의를 주재하며 말했다. 이들의 성향상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숨었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팀은 이정훈과 강호진의 과거 교우관계를 철저히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군 복무 시절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범죄에 함께 연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강호진의 사촌형인 강수만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인천 부평구에서 고철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정훈과 강호진이 절도한 물건들을 처리해준 전력이 있었다. 수사팀은 즉시 강수만을 추적했다. 강수만의 고철상을 수색해보자. 최용석 경감이 지시했다. 인천 부평구의 한 공단 지역에 위치한 강수만의 고철상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강수만의 태도가 수상했다. 그는 경찰을 보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고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강호진 씨를 최근에 봤나요? 김현우 경위가 강수만에게 질문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우리 호진이가 무슨 일이라도. 강수만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고철상 내부를 둘러보던 중 뒤편 창고에서 최근에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을 발견했다.
라면 봉지, 담배꽁초, 그리고 며칠 전 신문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여기 누가 있었나요? 최용석 경감이 강수만을 추궁했다. 그냥 가끔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강수만이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사팀이 창고를 더 자세히 수색하던 중 구석진 곳에서 이정훈의 신분증이 발견되었다. 이제 두 범인이 이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강수만 씨 범인 은닉죄로 체포합니다. 최용석 경감이 선언했다. 강수만은 결국 자백했다. 이정훈과 강호진은 사흘 전까지 이곳에 숨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두 사람은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야 해. 김현우 경위가 강수만을 압박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새벽에 나가더니 안 돌아왔어요. 강수만의 증언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코철상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수집하고 인근 상가들을 전수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고철상에서 약 500m 떨어진 편의점에서 이정훈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포착된 것이다. 편의점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전 새벽에 수상한 남성이 와서 라면과 음료수를 샀다고 했다. 그 남성은 계속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금으로만 결제했다고 했다. 그 사람이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편의점 사장의 증언이었다. 자꾸 시계를 보면서 서둘렀거든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 남성이 편의점을 나선 후 부평구 십정동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십정동은 오래된 주택가와 상가가 혼재된 지역이었다. 수사팀은 여관, 모텔, 고시원 등 범인들이 숨을 만한 장소들을 중점적으로 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한 여관 사장이 수상한 투숙객에 대해 신고했다. 이틀 전부터 이상한 손님들이 있어요. 여관 사장의 신고였다. 둘이서 왔는데 계속 방에만 있고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현금으로만 계산하고. 수사팀은 즉시 해당 여관으로 출동했다. 여관 2층의 한 방에서 실제로 이정훈과 강호진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건물을 포위한 수사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정훈, 강호진, 너희들은 박민수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최용석 경감이 선언했다. 체포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은 초췌했다. 며칠간 도주 생활로 인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었다. 특히 이정훈은 경찰을 보자 이제 끝났구나라며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서로 연행된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확보한 물증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이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돈만 좀 빌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수사팀은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건물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부검 결과를 보면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기나 폭행이 아니라 잔혹한 살인이었다. 박민수 씨를 며칠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 맞나? 최용석 경감이 강호진을 추궁했다. 강호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돈만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민수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이정훈은 평소 박민수가 적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트에서 함께 일하며 민수가 매달 적금을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강호진과 함께 민수를 속여 돈을 뺏을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좋은 일자리를 미끼로 민수를 꿰어 300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렸다. 민수에게 남은 돈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폐건물로 데려가 협박했다. 민수가 정말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이정훈의 진술이었다. 계속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박민수는 이미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내준 상태였다. 하지만 두 범인은 그를 믿지 않고 계속 폭행을 가했다. 며칠 동안 지속된 폭행으로 민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민수가 쓰러졌을 때 어떻게 했나? 김현우 경위가 질문했다. 처음에는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강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박민수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 패닉 상태에 빠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뺏을 생각이었는데 일이 살인까지 번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나? 최용석 경감이 추궁했다. 강호진이가 야산에 묻자고 했어요. 이정훈이 대답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고 의류와 신분증은 다른 곳에서 태웠고요.
두 사람은 밤을 이용해 박민수의 시신을 김포 외곽 야산에 매장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 민수의 의류와 신분증은 포천 야산에서 태워버렸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도난 차량도 태워서 증거를 없애려 했다.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건 맞지? 최용석 경감이 확인했다. 네,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강호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과거 범죄 이력도 더 자세히 밝혀졌다. 이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다. 특히 이정우는 3년 전에도 지적 장애인을 속여 200만 원을 뺏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자들은 상습범이야. 최용석 경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지. 검찰은 이정훈과 강호진을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사기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인 검거 소식을 들은 박영숙 씨는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 민수가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지적 장애인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용석 경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수사하고 예방해야 해.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최종 심판이었다. 과연 이정훈과 강호진은 어떤 형량을 받게 될 것인가? 4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정훈과 강호진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박민수의 어머니 박영숙 씨를 비롯해 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샀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김태준 부장판사를 수석으로 하는 3인 합의부로 구성되었다. 김태준 부장판사는 25년간 형사재판을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특히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기립하십시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석에 선 이정훈과 강호진의 모습은 초췌했다. 구치소에서의 생활로 인해 야윈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역력했다. 특히 이정훈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박영숙 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하며 피고인들의 죄상을 명확히 했다. 피고인 이정훈과 강호진은 공모하여 피해자 박민수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수일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야산에 매장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극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다음과 같았다. 살인죄, 사기죄, 감금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이었다. 검찰은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과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혹했는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나왔다. 피해자의 온몸에는 총 37개의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가 증언했다. 이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폭행이 가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머리 부분의 외상이 심각해 이로 인한 뇌출혈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추정됩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현장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폐건물 내부에는 곳곳에 혈흔이 있었고 민수가 며칠간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역력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된 야산의 모습도 공개되었는데 범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법정에서 강조했다. 이는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정훈과 강호진은 법정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정훈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호진은 끝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강호진, 그렇다면 왜 피해자를 며칠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까? 재판장이 강호진에게 질문했다. 그냥
화가 나서. 돈이 정말 없는 줄 몰랐어요. 강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호진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특히 시신을 매장한 후 의류와 신분증을 다른 곳에서 태우고 범행에 사용한 차량까지 소각한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민수의 인간적인 면모도 더욱 자세히 알려졌다. 마트 동료들과 이웃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그의 착하고 성실한 성격에 대해 증언했다. 민수는 정말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마트 사장 김태영 씨가 증인석에서 증언했다. 남을 의심할 줄 모르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그런 아이를 이렇게. 김태영 사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무런 죄 없는 청년이 단지 순진하다는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박영숙 씨도 증인으로 나서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민수는 비록 조금 느렸지만 효심이 깊은 아이였어요. 매달 번 돈으로 저에게 작은 선물을 사다 주곤 했거든요. 그 돈도 이 사람들이 빼앗아 갔어요. 박영숙 씨의 증언이 끝나자 피고인석에 이정훈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박영숙 씨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재판은 2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사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적장애인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사기나 폭력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언론에 말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5월 말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박영숙 씨는 검은 옷을 입고 법정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교차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기립하십시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태준 부장판사는 먼저 범행의 경위와 죄질에 대해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순진함을 악용하여 접근한 후 사기를 저지르고 감금하여 지속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극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정훈에게는 살인죄, 사기죄, 감금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호진에게는 살인죄, 감금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지만 박영숙 씨의 표정은 복잡했다. 아들을 죽인 범인들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판결 이후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유족의 정신적 피해도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정훈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에게 합의금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범행의 죄질이 너무 악질적이고 사회적 파장도 컸기 때문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박영숙 씨는 기자들에게 형량이 높든 낮든 우리 민수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다만 이런 일이 다른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다른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최용석 경감도 선고 소식을 들었다. 적절한 형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지적장애인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관련 법령도 개정되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마트나 상가에서는 지적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민수가 일했던 마트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작은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장애인의 날에는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 박민수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사회적 노력들이 이어졌다.
특히 지적 장애인들이 더 이상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몇 달 후 이정훈과 강호진의 항소심이 열렸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두 사람은 각각 20년과 18년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남아 있었다. 박영숙 씨는 지금도 매주 아들의 묘소를 찾는다. 그녀는 아들에게 엄마가 꼭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하지만 내 덕분에 다른 아이들은 더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 속에는 여전한 슬픔과 함께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있다. 김포 암매장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은 결코 작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앞으로도 박민수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박민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다.